자, 오늘은 반도체 소자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어서 이제 밀러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밀러 인덱스. 방금 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서 이야기할 적에 이거를 뭐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봐라. 뭐 저쪽 방향으로 한번 봐봐라. 이쪽 면이 어떻다, 저쪽 면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쪽 면이 뭔지 저쪽 면이 뭔지 참 알아듣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냥 지시대명사 이쪽 면 저쪽 면 이렇게 부르니까 분명하게 designation이 되지가 않는 거죠. define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컨덕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러지 말고 면, 크리스탈의 면 혹은 크리스탈의 방향을 이야기할 적에 이름을 붙이자. 이름을 붙이자. 창수, 영자 이렇게 붙이듯이 영자의 면, 창수의 면 이름을 붙이자 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적에 뭐 이면, 디스플레인, 옆에 면, 뭐 사이드 면, 뭐 뒷면, 백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 면은 무슨 면, 이 면은 무슨 면 이름을 붙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밀러 인덱스라는 걸 배웁니다. 밀러 인덱스. 밀러 인덱스를 붙이는 명명하는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잘 보세요. 가령 이런 어떤 면을 내가 지칭을 하고 싶으면 기본이 되는 베이시스 벡터 XYZ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베이시스 벡터와 여러분이 지칭하고 싶어 하는 그 면이 교차하는 교점을 유니트 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인지를 여러분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Z축으로 1칸을 절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본 것처럼 2, 3, 1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역수를 취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1 그리고 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 LCM을 곱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3, 2, 6이 되죠. 그래서 이 플레인을 앞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3, 2, 6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3, 2, 6 플레인. 3, 2, 6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되죠? 여러분이 임의로 마음속에 가상의 좌표축을 설정을 하고 그 좌표축과의 절단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기본 유니트 셀의 몇 배가 되는 점인지 읽고 역수를 취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잘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런 플레인을 부르고 싶다. 2, 4, 1 1 over 2, 1 over 4, 1 LCM을 곱하면 2, 1, 4 플레인이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더욱더 요긴한 플레인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플레인 X축을 크로스 섹션하는 X축을 자르는 플레인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X축, Y축, G축이라 그러면 X축을 이렇게 절단하는 플레인이죠. 이 플레인을 뭐라고 부를 거냐? X축과 만나는 점이 1, Y축과 Z축은 만나질 않으니까 뭐 무한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무한대 역수를 취하면 1, 2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무슨 플레인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100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100 플레인. 마찬가지로 요 플레인 이건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y축을 절단하고 있으니까 010 플레인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플레인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001 플레인 이렇게 부르겠죠.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의 플레인 요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111 플레인. 이쪽으로 가볼까요? x축으로 a, y축으로 이쪽 방향 반대 방향에 마이너스 a, z 방향으로 a. 비급진 부분에 이 삼각형 플레인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111인데 음수축이니까 여기다 1 위에다가 바를 붙입니다. 그래서 111 바 플레인 부릅니다. 되겠어요? 많은 예제를 그려봤습니다. 100 플레인, 010 플레인, 111 플레인. 이건 뭐예요? 110 플레인이죠. 110 플레인. 오케이? (100)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 어떤 플레인, 어떤 평면의 수직인 방향, 이 방향이죠. 수직인 방향을 100 방향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플레인을 지칭을 할 적에 100 플레인 이렇게 부르고, 그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을 100 방향 이렇게 부르고, 그 방향을 얘기할 적에는 괄호를, 이런 괄호를 쓰지 않고 이런 브라켓을 쓰게 됩니다. 뭐 꺽쇠 괄호라고 그러나요? 이런 괄호를 씁니다. 방향을 얘기할 때, direction을 얘기할 때. 됩니까? 마찬가지로 111 플레인, 이 111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 이쪽을 향하는 수직인 방향을 뭐라고 불러요? 111 dire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111 direction. 155 플레인, 155 direction. 또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을 끊는 이 플레인을 110 플레인, 여기에 수직인 방향, 이 방향을 110 dire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됩니까? 뭐 반복된 얘기죠.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조금 이제 의아해 할 수가 있는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기를 x축, y축, z축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100 플레인, 여기를 001 플레인, 여기를 010 플레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상을 하고 있는 그 축을 이렇게 잡지 않고 여기를 x, y, g라고 불렀다면 오히려 이 플레인을 100이라고 부르고, 이 옆에 있는 플레인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게 x, y, g 축이니까 001 플레인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축을 어느 축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걸 100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010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001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100이나 001이나 010이나 사실은 다 equivalent한, 동등한 플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플레인과 이 플레인을 구별해봐야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001, 010 이런 플레인들을 모두 하나의 패밀리로, 하나의 집합, 하나의 패밀리로 보고 얘네들을 100 플레인들의 집합, 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괄호 표시를 평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 이런 괄호 표시를 하게 되면 100, 010, 001
그 다음에 또 음수축에 해당되는 0, 1, 바공, 001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100 패밀리로 표현을 할 적에 이런 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그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을 이런 괄호를 써서 방향, 디렉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시 보게 되면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X축을 뭐로 부를 수 있어요? 100 디렉션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Y축은 010 디렉션, Z축은 001 디렉션, 대각선으로 가는 방향을 111 디렉션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X축을 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100 디렉션. Y축을 010 디렉션. Z축을 001 디렉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적으로 식 2개 정도를 더 알아두세요. Lattice constant. Lattice constant는 인접한 격자점과 격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인접한 두 격자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Lattice constant라고 그러는데, Lattice constant가 A인 큐빅 크리스탈에서 인접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떤 평면 사이에서의 거리가 가장 짧습니까? 111쪽에는 0.577A, 110이면 0.707, 100는 A. 이게 제일 인접한 거리가 짧죠. 즉 111 플레인들의 아톰 사이의 간격이 가장 촘촘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지금 설명을 혹시 이해를 못하더라도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실리콘 세미컨덕터를 이제 N 타입 혹은 P 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아톰을 가속시켜서 때려 넣는 그런 작업을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톰을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가속을 시켜서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럼 때려 넣을 적에 100 방향으로 때려 넣느냐, 111 방향으로 때려 넣느냐, 110 방향으로 때려 넣느냐에 따라서 그 불순물 아톰, 도우펀트라고 하죠. 도우펀트. 들어가는 아톰이 느끼는 그 면의 촘촘도, 그 패킹 덴시티가 촘촘한 정도가 다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임플란테이션을 하느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했을 적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추정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H1, K1, L1 평면과 H2, K2, L2 평면 사이의 각도는 코사인 시타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또한 참고적으로 이제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에서 바로 이어서 이제 웨이퍼 제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그림은 지금 웨이퍼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웨이퍼는 둥근 원통 모양, 피자판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웨이퍼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웨이퍼의 이 면에 실리콘 아톰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111 방향, 111 플레인을 이루고 있으면 얘를 111 웨이퍼라고 그러고, 이 평면상의 아톰의 배열이 100 방향이면
100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111의 N타입이면 웨이퍼를 이렇게 잘라서 프라이머리 플랫, 세컨더리 플랫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식별할 적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 111의 N타입이구나. 프라이머리 플랫만 잘려 있으면 111의 P타입이구나 해서 P타입과 N타입을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섞여 있으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100 플레인의 경우에 N타입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플랫과 세컨더리 플랫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플랫을 이렇게 끊고 세컨더리 플랫을 이렇게 끊으면 100 P타입 웨이퍼다 라고 구별을 하니까 지금은 당장은 외우지 않더라도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웨이퍼가 지금 그야말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면 이런 웨이퍼를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리콘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이와 같은 웨이퍼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학습하는 내용은 실리콘 웨이퍼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제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원자재를 가공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써오던 초크랄스키 그로스라는 방식으로 초크랄스키라는 사람이 발명한 이 방법으로 제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원시적인 방법인데 어떤 용기 내에다가 실리콘 원자재들을 물론 이제 세정을 다 했겠죠. 불순물들을 전부 다 제거한 실리콘 머티리얼을 원자재들을 여기다가 용기에 집어넣고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가해가지고 얘를 용융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용융 상태. 그러니까 용융 상태의 실리콘이죠. 1000도씨 이상의 열을 받아 용융 상태에 있는 실리콘에 개념적으로 끈에 실리콘 결정 종자, 씨드를 묶어가지고 이 몰튼 용융 상태의 실리콘 속에다가 빠뜨린 다음에 이 씨드를 돌리면서 서서히 끌어올리게 되면 이 용융 상태에 있던 실리콘이 씨드에 들러붙어 가지고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장된 그로잉된 크리스탈을 우리가 잉곶이라고 합니다. 잉곶. 이 그림은 지금 위에서 지금 잡아당기고 이 씨드에 붙어 있는 성장이 된 실리콘 덩어리를 그려놓은 곳인데 이 덩어리를 우리가 잉곶이라고 합니다. 잉곶.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쭉 끌어올리게 되면 이런 모양의 잉곶이 나옵니다. 잉곶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무를 썰듯이 기계적으로 절단을 해가지고 원판 디스크 모양의 웨이퍼 원자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잉곶이고 잉곶들을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잉곶들을 무 썰듯이 슬라이스를 내서 이렇게 잘라내면 하나의 한 판에 이런 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판들이. 기계적으로 얘를 소잉을 했으니까, 잘라냈으니까 이 단면이 굉장히 거칠 것이고 이 거친 단면들을 다시 기계적으로 갈아서 연마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학적으로 연마를 해서 아주 반사가 잘 되게 반질반질하게 만들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웨이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크게 시퀀스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초크라스키 방식으로 인곳을 만들고 이 인곳을 슬라이스가 되게끔 톱으로 썰어서 소잉을 한다 그러죠. SAW, 소우를 해서 썰어가지고 썬 다음에 양면을 폴리싱을 하고 연마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웨이퍼가 만들어집니다. 이 웨이퍼는 지난 한 30년, 40년의 반도체 역사, 가공 역사를 보게 되면 최초에는 당연히 인곳의 다이애미터가 작은 3인치 웨이퍼, 2인치 웨이퍼 이런 걸 썼겠죠. 그래서 뭐 밀리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작은 웨이퍼를 쓰다가 지금 현재 기술의 발달로 인곳의 웨이퍼의 그 직경 다이애미터가 150mm, 200mm, 300mm, 12인치 웨이퍼라고 그러죠. 300mm, 그 다음에 450mm의 기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직접 배우에서 배우겠지만, 이 웨이퍼 사이즈가 커야 같은 시간 내에 이제 가공을 했을 적에 칩의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칩 단가가 떨어지겠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기술의 진보와 함께 웨이퍼 사이즈는 커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면 이 큰 다이애미터가 큰 웨이퍼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들이 또 장비의 개발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함께 개발되어져야 할 그런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웨이퍼 사이즈는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웨이퍼를 제조하는 업체가 웨이퍼를 제조하고 나면 이 만들어진 웨이퍼를 웨이퍼 가공 업체가 구입해 가지고 이제 웨이퍼 위에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던가 해서 칩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웨이퍼 위에 여러 가지 가공을 여러 단계에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단계가 epitaxial growth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에피층 성장 단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epitaxial 레이어, 에피층이라 함은 기판 위에 다시 세미컨덕터 층을 키우는 행위를 에피텍시얼 레이어 성장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피텍시얼 레이어, 에피층. 그렇죠? 이와 같은 에피텍셜 레이어를 키울 때 있어서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할 사항을 다음 페이지에 그림 1- 다다음 페이지네요. 40페이지네요. 40페이지에 그림 1-14도에서 우리 저자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요 부분이 기판입니다. 기판, substrate. 그러니까 웨이퍼 상태죠. 기판을
이제 웨이퍼 가공업체,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나 하이닉스에서 기판을 사온 모습이 요 밑부분입니다. 요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세미컨덕터 층을, 이 층을 뭐라고 불렀었죠? 에피텍셜 레이어를 다시 이렇게 키워야 하는, 이만큼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기판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실리콘을 키운다. 그럴 경우에는 실리콘에 실리콘을 키우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위에 성장되는 에피텍셜 레이어의 그 결정 구조도 실리콘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구조고, 밑에 기판도 실리콘 아톰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구조니까 어떤 이질감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 기판은 실리콘인데,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구조의 실리콘인데, 이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다른 종류의, 이종의 디퍼런트한 새로운 세미컨덕터를 에피텍셜리 성장을 해야 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기판 위에 성장해야 할 에피층의 레티스 컨스탄트가 뭐죠? 아톰과 아톰 사이의 간격이 기판의 레티스 컨스탄트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 너무나 크거나 너무나 작을 경우에는 에피층과 기판 표면 사이의 경계 영역에 레티스 사이에 미스매치가 생겨가지고 접하는 아톰들이 공유결합을 하지 못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공유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결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톰들을 우리가 defect, D-E-F-E-C-T, 결함이 생겼다, defect가 생겼다, 혹은 뭐 dislocation, D-I-S-L-O-C-A-T-I-O-N, dislocation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판 위에 에피텍셜 레이어를 성장할 적에는 레티스 컨스탄트가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와 같이 기판의 에피텍셜 레이어를 키우는 장비, 키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을 그림 1-15도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대별해서 크게 클래시파이를 해서 기상증착 방식이다. Vapor Phase Epitax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케미칼을 베이퍼 상태로 공급을 해줘서 그 베이퍼 상태에서 에피텍셜 레이어가 성장하게끔 하는 이러한 제조 기법을 Vapor Phase Epitaxy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챔버 안에다가 웨이퍼를 장착을 해두고요. 두고 가스를 집어넣게 됩니다. 가스를. 그럼 웨이퍼 위에서
이 가스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반응을 하게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가스, 여러분 책 교과서 41페이지를 보세요. 41페이지에 1-7식입니다. 이 챔버 안에 웨이퍼를 장착을 해놓고 수소가스랑 SiCl4 가스를 두 개를 같이 혼합시키면 SiCl4 가스가 H2와 반응을 해가지고 실리콘 에피텍셜 층이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상태의 두 케미컬을 웨이퍼 위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실리콘 에피층이 쭉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러한 방식의 에피텍실을 베이퍼 페이스 에피텍시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식이 Molecular Beam Epitaxy, Molecular Beam Epitaxy, MB라는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갈륨 아르세나이드 웨이퍼를 준비를 한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기판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웨이퍼를 이런 지금 챔버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된 챔버 안에다가 갈륨 아르세나이드 웨이퍼를 장착을 하고 이 챔버 내에 이와같이 여러 개의 크루시블 통이 있다고 칩시다. 통에 실리콘, 알루미늄, 갈륨, 비소, 베릴륨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아톰들을 채워놓고 여기에 코일을 감아서 열을 가열을 시켜서 이 베릴륨, 비소, 갈륨 이와 같은 원자들을 이제 녹이는 거죠. 녹여가지고 베이퍼라이즈를 시킨다. 증기화시킨다. 그러면 고체 상태의 갈륨이 베이퍼라이즈 되면서 기체화돼 가지고 이게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는 이 베이퍼라이즈 된 이 가스들이 전진을 하던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셔터들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셔터. 그래서 셔터가 가리면 베이퍼라이즈 돼서 오질 못하는 것이고 셔터가 열리면 이제 이게 베이퍼라이즈 돼서 이 몰레큘라 빔들이 일로 이제 날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웨이퍼 위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에피텍셜 레이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셔터 두 개만 열면 갈륨과 비소의 베이퍼라이즈 된 몰레큘들이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에피텍셜 레이어가 성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터너리가 뭐였죠? 3족의 아톰 2개, 가령 5족의 아톰 하나,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런 것들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루미늄 크루시블이랑 갈륨 크루시블의 셔터를 열어주고 여기도 비소도 열어주고 이걸 3개의 크루시블을 열어서 베이퍼라이즈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에피층이 성장이 될까요? 알루미늄 X, 갈륨 1-X, 비소의 세미컨덕터 터너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방식의 에피층 성장 방식을 몰레큘라 빔 에피텍시라고 합니다. 몰레큘라 빔 에피텍시. 그림 1-16 여기에는 갈륨 아르세나이드 기판 위에다가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키웠다가 이 앞에 셔터를 한번 열었다가 키우다가 다시 닫아버리고
또 키우다가 닫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갈륨 아르세나이드 기판 위에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키우다가 그 다음 층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런 식으로 층 바이 층으로 이종 물질들의 에피텍시얼 레이어를 키울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이 뭐라고요? 몰레큘러 빔 에피텍시 방식으로 에피층을 키우는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몰레큘러 빔 에피텍시 MB 머신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챔버 내에서 지금 설명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챔버의 옆에는 이런 크루시블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하, 웨이퍼를 사다가 세미컨덕터 웨이퍼를 사다가 그 위에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세미컨덕터를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단 그 세미컨덕터를 키울 적에 조심할 점은 기판을 구성하는 세미컨덕터의 레티스 컨스탄트와 에피층 세미컨덕터의 레티스 컨스탄트가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면의 인터페이스, 접하는 면의 아톰들의 디펙트,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레티스 컨스탄트가 비슷하게 맞춰지도록 하는 범위 하에서 에피층을 키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을 보세요. 1장에서 소개되는 그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1-13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처음 만났을 적에 세미컨덕터 분류를 했어요. 그죠? 세미컨덕터 분류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멘탈이 있었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있었고 알로이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알로이 세미컨덕터 3족과 5족의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만들면 있어서 3족의 아톰을 예를 들어서 2개를 끄집어내고 5족의 아톰을 2개를 끄집어내면은 3355의 알로이가 된다 그랬어요. 쿼터너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3족과 5족의 원소들을 섞어서 새로운 세미컨덕터를 만들까? 또 이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걸 왜 만들겠습니까? 왜 새로운 세미컨덕터를 만들겠습니까? 이와 같은 새로운 알로이, 새로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만드는 근본 취지는 전기적으로 좋은 특성을 보이는 또는 광학적으로 좋은 특성을 보이는 그런 세미컨덕터를 찾아내자 하는 기본적인 그 욕구에 있는 것입니다. Electronically good semiconductor, 전자적으로 good semiconductor라 함은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맞진 않지만 Electronically good semiconductor라 하면 아무래도 스위칭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fast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머티리얼이면 굿 세미컨덕터라고 할 겁니다.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 스위칭을 빨리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가령 일렉트론 모빌리티, 전자의 이동도가 훨씬 양호한 그런 세미컨덕터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electronically, 전자적으로 good device를 제공할 수 있는 material, 세미컨덕터가 뭘까? 어떤 세미컨덕터가 가장 빠른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목적에서 세미컨덕터를 알로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쿼터너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은 전자적으로 빠른 디바이스.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아까? 광학적으로 쓸모 있는 디바이스. 광학적이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학생들한테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LED일 겁니다. LED. LED는 뭐예요? 빛을 발하는 디바이스입니다. Light Emitting Device, 다이오드예요. 빛을 발하는 디바이스예요. 발광 다이오드죠. 발광 소자.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은 어떤 파장, 어떤 진동수, 어떤 색깔의 빛을 발하는 세미컨덕터일까 하는 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빨주, 노초, 파까지는 구현할 수 있는 세미컨덕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보라색 그 밖에 자외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세미컨덕터가 없다. 그러면 그 파장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세미컨덕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미컨덕터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트러너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쿼터너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electronically good device, electronically fast device, electronically high electron mobility device. 그죠? 전자의 이동도가 빠른 디바이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파장의 빛을 낼 수 있는 세미컨덕터, light emitting device. 이러한 목적에서 새로운 세미컨덕터를 개발을 하는데, 방금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이걸 위해서 이제 쿼터너리를 만드는데, 레티스 컨스탄트가 미스매치가 되면은 디펙트가 생겨서 디바이스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림 1-13도를 한번 보세요. 자,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림에서. 여기가 갈륨 아르세나이드입니다. 갈륨 아르세나이드. 3족과 5족의 화합물 반도체죠. 갈륨 아르세나이드.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레티스 컨스탄트를 먼저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약 5. 얼마쯤 되나요? 5.6, 한 5.65 옹스트롱? 이 정도 되죠? 5.7은 안 되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라는 세미컨덕터의 아직 에너지 밴드 티오리, 3장에서 배울 에너지 밴드 티오리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가지고 있는 밴드 갭이 얼마인가를 보았더니 1.4 일렉트론 볼트이고, 이 1.4 일렉트론 볼트는 갈륨 아르세나이드 가지고 광소자를 만들었을 적에 발광할 수 있는 파장이 0.84, 85 마이크로미터, 적외선 쪽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장이 이 정도가 나오고, 이때 레티스 컨스탄트는 이만큼이 나옵니다. 5.65 정도 옹스트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이쪽 횡축이 어떤 세미컨덕터의 레티스 컨스탄트를 가르쳐 주고 종축은 밴드갭과 그 세미컨덕터 가지고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파장을 여기다가 그려 놓았습니다. 인디움 아르세나이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디움 아르세나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인디움 아르세나이드가 여기 있죠? 여기 인디움 아르세나이드가 있습니다. 인디움 아르세나이드가. 인디움 아르세나이드의 레디스 컨스탄트는 굉장히 크네요. 아톰과 아톰 사이의 간격이 6.05 옹스트롱. 아까 5.65 옹스트롱, 5.75 옹스트롱이었는데 인디움 아르세나이드는 6.15 옹스트롱 정도 됩니다. 레티스와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러면 인디움 아르세나이드와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이은 이 하늘색 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인디움 아르세나이드를 이은 이 하늘색 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갈륨, 3족의 갈륨과 3족의 인디움의 터널입니다. 터널이. 가운데 건 뭐예요? 가운데 이 하늘색 라인 위의 점은 인디움 X, 갈륨 1-X, 아르세나이드라는 세미컨덕터의 레티스 컨스탄트와 그때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르쳐주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인디움 아르세나이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1로 가게 되면은 X 몰 프랙션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그죠?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갈륨 아르세나이드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1로 따라서 이쪽 곡선을 따라가면 점점 인디움의 양이 늘어나서 인디움 아르세나이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가령 반이 되게 되면 인디움 50%, 0.5, 갈륨 0.5, 비소, 아르세나이드, 이런 세미컨덕터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X가 적은 거니까 갈륨이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커브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몰 프랙션을,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몰 프랙션을, 이 몰 분율을 0에서부터 100까지 쭉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파장을 0. 얼마입니까? 0. 가령 8-5 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여기까지 2.6 마이크로미터, 장파장서부터 여기 0.85 마이크론, 0.85 마이크론에서부터 2.5 마이크론까지 레인지의 모든 파장을 커버할 수 있는 세미컨덕터를 쫙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장이 여기 파장에 해당되는 세미컨덕터 레이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를 만드셔.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인디움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합성을 해서 터널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뭐 2 마이크로미터 여기 레인지에 뭘 만드시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면 돼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 기판 갈륨 아르세나이드 위에 여기에 인디움 크루시블을 하나 더 넣고 인디움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샷다 문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인디움 몰 프랙션을 딱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그 양이 크도록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인디움 X, 갈륨 1-X 아르세나이드를 에피텍슈얼리 키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에 해당되는 모든 레인지의 파장을 커버할 수 있는 LED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것은 뭘 간과했어요? 인디움 아르세나이드의 레티스 컨스탄트는 이만큼이고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레티스 컨스탄트는 이만큼이 되니까
몰레큘러 빔 에피택시 방식으로 기판의 에피텍셜 레이어를 성장했을 적에 이와 같이 디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제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디펙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위에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사실 성공적으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편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다시 보세요. 어딥니까? 여기죠. 갈륨 아르세나이드. 여기 있습니다. 갈륨 아르세나이드.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다 갈륨도 3족이고 알루미늄도 3족이니까 이것도 역시 3, 5 3족과 3족과 5족의 ternary compound semiconductor입니다. 그렇죠?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사이에 이 라인 위의 점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금방 공부한 거랑 똑같으죠? 갈륨 아르세나이드에 시작해가지고 알루미늄을 조금씩 늘려주면은, 그래서 여기 쭉 오게 되면은 갈륨 반, 알루미늄 반. 일로 오게 되면 알루미늄이 더 많아져가지고 일로 오게 되면은 완전히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죠. 그래서 이 라인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알루미늄 X, 갈륨 1-X 아르세나이드라는 세미컨덕터, 터너리를 나타내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미컨덕터는 파장으로 치게 되면은 여기 라인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단파장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거의 커버하는, 그죠? 여기를 커버하는, 가시광선 때도 커버를 하는 굉장히 좋은 대역을 커버해주는 세미컨덕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 학습을 했으니까 걱정이 될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이런 파장 레인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세미컨덕터를 만들 수 있다 라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정말 만들 수 있을까? 디펙트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죠. 보게 되면 갈륨 아르세나이드에서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를 쭉 몰 프랙션을 바꾸는 전 구간에 대해서 레티스 컨스탄트가 거의 엇비슷하죠. 다 수직으로 라인이 서 있기 때문에 레티스 컨스탄트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위에다가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 세 개의 셔틀을 열어가지고 알루미늄 X, 갈륨 1-X 아르세나이드를 키울 적에 레티스 컨스탄트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커브를 보게 되면 레티스 컨스탄트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파장대, 파장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부가해가지고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갈륨 아르세나이드 기판 위에 아까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키울 적에 얘를 이제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이렇게 키워 나갈 적에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이 디펙트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에 에피텍셜 레이어를 키우긴 했지만 그야말로 쓰레기, 정크가 되겠죠. 아무 쓰잘데없는, 쓸모없는 정크 머티리얼을 내가 그로잉한 결과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어느 정도까지 얇게 키우면은 이 밑에 있는 기판의 레티스와 위에 있는 레티스 사이에 어떤 그 응력, 이 미스매치로 디펙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 찰나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디펙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가까스로라도 어떻게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 두께를 그다지 두껍게 키우지 않았을 경우, 얇게 키웠을 경우.
그죠? 그와 같이 어느 정도 두께까지 키웠을 적에 디펙트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키울 수 있을까? 어디까지? 그 한계 두께를 크리티컬 thickness T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에피텍시얼 레이어를 레티스 미스매치가 있지만 그 디펙트가 생기지 않는 한계 내에서 키울 수 있는 두께를 크리티컬 thickness라고 그러고 그 한계 내에서 키울 적에 우리가 특별히 pseudomorphic한 growth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pseudomorphic한 growth. 뭐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대학원 수준이니까. 하지만 하여튼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언급을 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죠?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갈륨 아르세나이드. 여기까지 해서 제1장에 대한 학습이 끝납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한 것처럼 1장이 끝났으니까 1장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프로블럼 세트랑 셀프 퀴즈 이것들을 전부 공부를 하고 풀어서 숙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